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닐까? 이 국가의 불황, 국민의 행복 사이에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의 코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돈과 행복의 퍼즐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돈이 많아지면 나라 전체가 정말 더 행복해질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소득이 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요, 진짜 놀랍게도 데이터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정말 신기한 패턴이 있어요. 처음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 때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감도 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은 그만큼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 그래프 보세요. 곡선이 점점 이렇게 평평해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부유한 나라일수록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네,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현상을 이스터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은 계속 드는데 왜 행복은 제자리일까?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어려운 퍼즐을 풀기 위해서요, 경제학계의 명탐정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행복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라파엘 디텔라 교수인데요. 이분은 딱 잘라 말했어요. GDP 숫자 하나만 가지고는 이 미스터리를 절대 풀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디텔라 교수는 대체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을까요? 그는요,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같은 이런 단순한 관찰을 뛰어넘었어요. 대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아주 정밀하게 하나하나 분해해서 분석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방법은요, 비유하자면 행복이라는 요리의 비밀 레시피를 분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냥 어떤 재료가 들어갔나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경제 요인이,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행복이라는 요리의 맛에 정확히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양을 측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재료 한 스푼이 행복의 맛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이런 걸 숫자로 계산해낸 거죠. 물론 행복처럼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을 숫자로 바꾼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디텔라의 접근법은 대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이 주관적인 답변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거기서 객관적인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행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디텔라의 수사 결과. 우리 사회에 행복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던 진짜 범인들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 두 녀석이었습니다. 이 둘은요, 단순히 우리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실업은 당장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고리까지 모조리 끊어버리는 무서운 놈들이었던 거죠. 디텔라의 분석은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정확한 숫자로 보여줍니다. 바로 마이너스 0.0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한 국가의 행복지수가 평균 0.02점씩 깎인다는 거예요. 뭐 0.02가 별거냐 싶으시겠지만 이게 나라 전체로 확대되면 정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인 거죠. 하지만요, 더 무서운 녀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업이에요.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르면요, 행복지수는 무려 0.05점이나 폭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사람들의 행복에 2배 이상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역설이 더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핀란드나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낮은데도 행복 순위는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확실한 증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를 보면 티에탈라의 이론이 정말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요. 실업률은 꽤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힘이 낮은 실업률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건 단순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스텔라의 연구와 말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GDP 숫자를 채우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국민의 행복을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물가부터 잡고 실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 바로 여기로 정책의 초점을 완전히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나 재취업 교육 같은 이런 사회 안전망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우리 개개인이 부서지지 않게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사회,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자, 딥넬라 교수가 시작했던 이 행복에 대한 탐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새 도구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행복의 미래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텔라 교수가 이 분야에 튼튼한 기초를 다져줬다면 이제 그 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심지어 미래의 행복도를 예측까지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나누는 대화, 그 안에 담긴 감정, 심지어 밤하늘을 밝히는 인공위성 불빛 데이터 같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걸 통해서 과거의 설문조사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맥박을 실시간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정밀하고 딱 맞는 타이밍에 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경제의 진짜 목표는 이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웰빙, 다시 말해 더 나은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손에 그 웰빙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도 대체 무엇이 우리가 더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